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 그의 이름은 단순한 왕의 호칭을 넘어 위대한 성군, 백성을 사랑한 리더, 그리고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학자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한글을 세종대왕의 덕으로 돌리는 이유는 그의 치세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한글의 보급과 활용에 백성사랑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훈민정음 이외에도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편찬한 농사직설, 중국의 비싼 약을 사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만든 향약집 성방 등 그의 시대에 편찬된 다른 저서들 또한 남다른 애민 정신을 짐작하게 합니다. 세종은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공부벌레, 학구파라는 수식어와 별개로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십 가지의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22명에 이르는 자식까지 두며 이래저래 갓생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미 세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훈민정음 외에 여러 일화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세종의 여러 일화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세종은 편식, 운동 부족,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을 앓았다는 기록이 특히나 많은 왕이죠. 각종 질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편식,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기였습니다. 세종 연관어에서 훈민정음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로 고기를 꼽는 걸 보면 세종의 인생은 고기서 고기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기를 좋아하던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육식을 선호했습니다.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니 어지간히 고기 편식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인 태종은 정종의 3년상을 치를 때 세종이 잠시 고기를 끊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걱정이 또 발현되어 본인이 승하하기 직전 남긴 유언 중에 주상이 고기를 좋아하니 내 상을 치를 때는 고기를 먹게 하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 편식과 더불어 과식으로 인해 운동을 즐겨 하지 않는 세종에게 여러 질병에 시달리게 만들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 소개된 것만 보아도 눈병, 허리 통증, 방광염 증상, 피부병, 무릎 통증, 당뇨병 등 아주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20대 초반에 발생해서 30대에 심해졌다 낫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눈 통증은 40대에 악화됐다가 좋아지기를 반복하게 되죠. 29에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고 사망한 54세까지 당뇨합병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임종하기 8년 동안은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 재위 기간에 수렵 빈도수가 무려 782회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은 사냥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31년 6개월이라는 긴 재위 기간과 함께 세종실록에 의해 기록이 너무 꼼꼼하게 잘 된 까닭이기도 하지만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지만 몸이 비중하니 가끔 밖에서 놀기도 해야 하므로 사냥을 함께하면서 무사를 강습하려 한다며 아들 핑계로 사냥을 즐기고 싶었던 상황인 태종의 꼼수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종실록의 수렵 기록은 봄, 가을로 행하는 강무 때 행해진 수렵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상왕이었던 태종의 수렵 내용만 42건이 되는데 태종은 수렵에 직접 참가하였고 세종은 구경하는 정도였다고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 세종이 아닌 태종의 수렵 이야기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면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사냥을 즐겼던 왕으로 태종과 태조, 연산군을 꼽는데 이 중에서 태종은 무신들을 거느리고 수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천에 머문 태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왕복하는 길에도 수렵을 할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태조와 북방의 일을 의논하고자 소요산으로 가는 도중에도 수렵을 하였고 신하들에게 수렵하기 좋은 때를 가르쳐줄 정도였다고 하니 아들이 사냥을 위한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의 절대음감은 아학을 정리하면서 우리 땅에서 나는 옥돌로 편경을 제작할 때 일화로 알 수 있는데요. 새로 만든 편경의 한 음이 고르지 않다 하여 확인해보니 편경 가장자리에 먹줄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다시 갈아내고 소리를 확인하니 그 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하여 세종은 미세한 소리의 차이를 알아낼 정도로 정확한 음감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왕위와는 거리가 먼 존재였던 세종은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여러 악기를 하사받으며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를 키워갔습니다. 세종은 검은고와 가야금을 배우며 음악에 몰입했고 형들에게 가르쳐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죠. 이 음악과의 인연은 차후 국악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데요. 세종 이전까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해온 편종으로 연주해왔으나 천재 뮤지션 박연이 조선의 공식적인 음악을 아학에 두고 정리하게 했으며 이에 맞는 악기를 새로 제작, 최초로 편경과 편종을 국산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서양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조선에는 종묘제례학이 있어 편종의 종소리로 시작하여 편경의 경소리로 마무리하게 되죠. 세종 12년인 1430년, 세종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른바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입니다. 이 국민투표의 결과로 실시된 것이 바로 공법인데, 이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개 등급, 농사의 작황에 따라 9개 등급을 나누어 때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는 제도로 조선왕조 500년 조세제도의 기틀이 됐으며, 조선이 번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세제도는 관리들의 재량으로 매년 개별 토지의 수확량을 조사해 납부액을 결정하다 보니 재량권을 가진 관리에게 향응을 대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무엇보다 가난한 농민들이 부자들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와 토호 양반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과세법을 고민하고 이 공법을 도입하려 합니다. 우선 과거 시험에 공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신하들과 치열한 토론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치 권력부터 소외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공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장 5개월에 걸쳐 17만 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과반을 기록했지만 비옥한 전라 경상 등에서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몰표가, 척박한 평안 함길에서는 이와 맞먹는 반대 몰표가 나와 법안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조정 대신들의 반발과 여러 사정에 의해 공법은 바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 시범 시행 등 민주주의의 초석을 보여줬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법은 세종 20년인 1438년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전국적인 공법 실시는 성종 6년인 1475년에 실시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교육과 윤리를 중요시했는데요. 특히 충효 사상이 담긴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게 된 계기가 1428년 진주에 사는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난 죄로 엄벌하자는 주장이 논의되었을 때 세종이 엄벌에 앞서 세상의 효행의 풍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서적을 백성들에게 항상 읽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유교의 덕목을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설명을 담은 삼강행실도를 발간하고 전국에 보급하게 되었는데요. 삼강행실도 보급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종은 불필요한 형벌이나 처벌을 최소화하고 도리와 윤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화의 효과는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백성은 글을 모르고 관리들은 가르침에 소홀했기 때문이라 이에 백성들이 스스로 책을 볼 수 있도록 읽고 쓰기 쉬운 글자가 필요한 이유를 찾게 되었다고 하죠. 세종은 부모를 잃은 아이, 버려진 아이, 길 잃은 아이에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했고, 양육시설에서의 미아보호, 10세 이하 아이 아버지의 부역면제, 버려진 아이를 보호한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야인 토벌대 적의 어린이 보호를 제도화했습니다. 여기에 노인을 지극히 예우했는데, 이는 조선의 사회 운용 철학의 근본은 효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여긴 까닭이며, 이는 노인 우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호자가 없는 90세가 넘은 노비에게 쌀을 제공하고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참석하는 양노연을 제도화했으며, 참석 노인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평민 이하 신분의 평균 수명이 45세, 양반의 경우에 55세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80세나 90세는 극히 드문 경우이니 이 혜택을 받았던 백성은 극히 일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세종은 나이와 신분을 불문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쓴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에도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세종실록에는 장애인의 부역과 자벽을 면제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에게 관직을 내려주는 관현맹인 제도를 설립했고, 시각장애인이 점을 치는 관직인 명과학을 만들기도 하며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직업을 갖게 됩니다. 세종 5년, 흉년이 들어 강원도에 대기근이 발생하자 백성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경회로 동쪽에 초가집을 지었는데, 지붕은 지프로 엮은 것도 아닌 억새풀을 얹어 놓았고, 방바닥에는 아무것도 깔지 않아 평민들이 지내는 초가집보다 더 초라한 집에서 수년간 생활하며 국무를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해 몰래 초가집 바닥에 집더미를 깔았지만 세종은 이를 알고 크게 꾸짖었다고 하죠. 그는 내가 백성과 함께 고통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며 신하들을 타일렀다고 하는데요.
고통을 함께한다는 말은 쉽지만 권위를 내려놓고 불편을 견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세종대왕은 당시에 또 다른 아주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펼쳤는데요.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였지만 관노비의 출산 휴가를 기존 7일에서 100일로 대폭 늘린 것입니다. 임신하여 출산 전 한 달의 휴가를 주기도 했죠. 이에 더해 4년 뒤에는 아이를 낳는 달에도 휴가를 줘서 출산 전후로 모두 130일을 쉬게 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는 여성 노비의 남편인 남성 노비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줘서 산모를 돌보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수당을 지급하였는데요. 새쌍둥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쌀과 콩 7석에서 10석까지 지급했고 영아 보호와 양육을 위해 의료진들이 임신, 출산 관련 서적을 읽고 의료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도 주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사회에서 혁신적이었으며 여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세종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의 전기가 아닙니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왕이었죠. 그의 정책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삶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정치인과 행정수반에게도 많은 배울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왕의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했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